데이터리얼 사이언스의 신비한 만남 본게임. 자, 오늘도 본능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는 본게임의 지기야. 자, 그럼 오늘의 주제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는 21세기 거북선, 대한민국 차세대 잠수함입니다. 특히 이번 편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본게임 시청자분들께서 계속 댓글로 이거 좀 다뤄주세요, 다뤄주세요, 다뤄주세요 요청하셔서 저희가 편성을 긴급히 했습니다. 이렇게 눈과 귀를 활짝 연 그런 프로그램 아닙니까, 저희 본게임이? 두 분도 이거 댓글 이렇게 잘 보시죠. 저도 이렇게 봅니다. 뭐 다 반영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네. 저는 제 웹사이트를 지금 17년째 운영하기 때문에 거의 습관적으로 댓글을 열심히 보는데 네. 특히 이제 잠수함 관련해서는 아시죠? 네. 또 이거 끝까지 또 오늘도 하셔야겠어요. 또 네. 우리 저 원쌤 표현했던 흑역사가 있어가지고 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끝까지 끝까지 평생. 네. 진정성을 갖고 노력할 겁니다. 네. 네, 오늘 이 배지도 한번 JSSN. 네. 저도 다 주시고 만나는 분만 다 주고 나눠주십니다. 원생께서도 조심조심해서 보죠. 네, 그쵸. 뭐 가끔씩 안 나오면 또 왜 안 나왔냐고도 하시고. 네. 전에 뭐 제작진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찾는다고 해서 봤더니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일부 몇 분이. 네. 아니 어떤 분께서 대신 나오셨다가 네. 왜 본인이 대신 나오셨는지 그 해명성 댓글 아니, 달아서 그분이 무슨 고생하셨어요. 잘못이요? 유명 뭐 하시는지 알아요? 뭐 오로라 보러 가셨다, 뭐 이런 어디 투어 뭐 인솔하러 가셨다. 네. 앞으로도 계속 또 최대한 저희가 원쌤을 딴 스케줄 못 잡으시도록 본게임에서 꼭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돌아가서. 자, 지난 9월에 진수한 이 시대 거북선 네. 도산 안창호함. 이거 함부로 붙일 수 있는 그 타이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산 안창호함. 본게임에 소개가 됐었는데 3,000톤 중형급 잠수함 건조가 진짜 이건 엄청난 거라면서요. 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독자 설계 건조한 3,000톤급 잠수함인데요. 이 도산 안창호함 진수식하기 이틀 전에 사실은 국방부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개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일부러 가서 봤는데 제가 이제 뭐 뒤에 얘기하겠지만 그 전에 초기에 209급이라는 게 있고 그보다 큰 1,800톤급 214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000톤급까지 올라간 건데 확실히 크더라고요. 일단 그 주는 느낌이 안에는 못 들어가지고 밖에서 주는 느낌 자체가 상당히 다르다. 아니, 그리고 왜 상당히 못 들어가셨어요? 뭐 보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아직까지는 공개가 안 됐습니다. 네. 근데 이 정식 명칭은 KA3, 그러니까 장보고 3급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이제 장보고 1급 1,200톤급이 있고 거기서부터 이제 착착착 이제 올라간 건데 저희 사진을 깜빡했는데 사진 있습니다. 예. 그 가셨던 현장에서 찍으신. 제가 직접 찍은 건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진수식 때 사진이고요. 제가 갔을 때는 여기 진수식 할 때 여기 이거 저거 붙어 있잖아요. 네. 천들이. 근데 제가 갔을 때는 그냥 민자 잠수함만 아주 깨끗한 상태에서 보고 왔어요. 뭐가 붙어 있는 겁니까? 그림이 되게 많은데 무슨 네, 그러니까 축구단 그림 같은 것만 붙어 있는 진수식 할 때 여기 뭐 해군 마크도 있고 다양하게 그다음에 관계하신 분들 해군부터 시작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크레딧이네요, 크레딧. 여기가 어디입니까? 울산? 거제도 대우조선 해양. 거제군요. 예. 네. 이 3,000톤급이라고 불리는데 정확하게는 한 3,200톤 정도 됩니다. 배수량이. 그리고 길이는 이제 83.3m고 폭 9.6m에 높이 16m. 요 앞 단계가 이제 선원일급이라고 1,800톤급인데 거의 이제 그 무게만 따지면 2배 정도 커졌다고 볼 수가 있고 그 앞까지는 사실은 거의 독일 기술을 받아서 만든 거예요. 초기에는 뭐 조립이었고, 근데 이거는 설계부터 건조까지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했다는 데 있어서
상당한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조선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게 이제 차원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1200에서 1800톤으로 늘어났는데 그거는 뭐 영상은 600톤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보고 1에서 2 올라갈 때는. 근데 장보고 2에서 3는 거의 2배 가까이 된 거 아닙니까? 1000톤 이상이 늘어났는데 이거는 이제 차원이 다르답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배 좀 크게 만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그 어려운 점도 있었는데 그런 리스크를 극복하고 만들었다는 거. 또 하나는 이 안에 들어가는 그 지휘체계라든지 소나라든지 이런 핵심 장비들이 또 국내에서 만든 거라는 거죠. 전에는 뭐 많이 수입했는데 그래서 국산화율이 76%에 달한다는 것도 또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럼 핵심 장비들 차근차근히 알아볼 텐데 역시 관심은 무장. 네. 네, 뭐를 이제 뭐 갖고 싸울 거냐 이게 궁금하네요. 여기 사진에서 보면 약간 흐릿해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앞에 보면 이렇게 둥그런 구멍들이 몇 개 있어요. 흔적이 좀 보이실 보이세요? 건데 가까이 조그맣게. 보시면. 저렇게 바느질한 것 같은 그런 거 네. 하얀 그 얘기인가요?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이게 533mm 직경 그 어뢰 발사관인데 이게 6개가 있습니다. 533mm. 네. 저기 약간 네, 이렇게 53.3cm. 약간 이렇게 된 게 있구나. 그거구나. 네. 이게 이제 533mm가 보통 중어뢰의 표준 크기예요. 서방서기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신형 차기 중어뢰 범상어라는 걸 개발하고 있는데 그거를 장착하고 또 잠수함에서 함정을 공격하는 잠대함 하프 미사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상을 공격할 수 있는 일종의 전략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잠대지 순항 미사일, 철룡이라고 불리는데 이거를 여기 이제 어뢰 발사관을 통해서 발사를 할 수가 있고요. 철룡은 참고로 사거리가 한 최대 1000km 정도 나갈 수 있고 굉장히 정확하게 타격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어뢰 발사관에 기뢰를 실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뢰도 이제 불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고 근데 뭐니 해도 이제 큰 특징은 여기서는 잘 표시가 안 되는데 안 나오는데 여기 함교 뒷부분에 위쪽에 이 수직 발사관이 6개가 달립니다. 네, 수직 발사관이 달리는데 영어로 VLS라고 그러죠. 근데 이거는 원래 그 순항 미사일, 철룡 크루즈 미사일만 실으려고 그랬었는데 북한이 아시다시피 SLBM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개발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좀 더 센 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크루즈뿐 아니고 SLBM 탄도 미사일도 삽재하는 걸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북한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SLBM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거는 션무투라는 기존의 지대지 미사일을 잔대지로 개조하는 형태로 될 것 같고 근데 크루즈가 보통 우리 원쌤 잘 아시지만 이 탄도미사일에 비해서 직경이 작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탄도미사일을 실으려면 이 수직 발사관 직경이 원래 기획했던 것보다 좀 커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늘려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제 그런 특징이 있고 또 하나 이제 잠수함의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는 물속에 오래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잠함. 물속에 숨어 있어서 탐지가 어려운 건데 오래 숨어 있을수록 이제 이점이 되는 거죠. 이 강점이 되는 건데 이 전에 재래식 잠수함에 비해서 이거는 최대한 3주 정도 이 물 위에 부상을 안 하고 잠항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여기 이제 AIP라고 불리는 이러한 장비를 갖추고 있는 건데 이것도 최신 장비를 갖춰서 한 3주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자력 잠수함은 뭐 그냥 이론상은 뭐 몇 달이고 물속에 있을 수 있지만 재래식 잠수함은 생각보다 굉장히 짧은 게 보통 하루에 한 번 정도 이 축전지를 충전하기 위해서 물 위로 떠올라야 돼요. 그걸 스노클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약점이 있고 그리고 축전지를 충전하더라도 오래 못 갑니다. 그러니까 보통 낮은 속력 7에서 11km 정도의 저속으로는 한 2, 3일 갈 수가 있는데 최대 속도로 가면 1시간 정도밖에 못 가요. 금방 배터리가 다네요. 그러니까 이게 원자력 잠수함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재래식 잠수함은 어떤 경우 내뺄 때는 거의 전속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살려면. 근데 이거를 전지를 써서 가면 1시간밖에 못 쓰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재래식 잠수함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 화면에 사진에 안 나왔던 그 수직 발사관. 네. 그 사실 저희가 서해 유성영함에서 좀 봤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거 비슷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잠깐 봤더니 또 이해가 팍팍 또. 그거보다는 좀 큰 형태가 될 겁니다. 네, 그렇죠. 그렇군요. 뭐 제가 아는 게 아니라. 하여튼 또 진짜 제가 배 한번 타봤잖아요. 제주도 가서. 제주도 가서 보신 거죠? 이제 뭐 다 알지. 다 알겠어요. 닦고 말아요. 그래서 뭐 어디 가는 저는 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모르시죠? 우리 이제 앞으로 전 쌤이 저보다 불안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군함에서 문장. 요즘은 축구 중에서 골키퍼 하면 자자가 서희 유성룡만 떠올라요. 저는 김병기 선수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진짜 답이었어요. 그리고 네. 근데 이제 잠수함 이렇게 뜨기도 하고 가라앉기도 했습니까? 근데 저 그 원리가 일단 그 제일 궁금해요. 가라앉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게 이제 뭐 잠수함 뭔가 최첨단으로 막뭐 엔진으로 막뭐 밀어 젖혀서 들어갈 것 같고 하지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아주 단순한 물리 법칙을 사용하고 그래야지 사실 잘 동작을 해요. 네. 기본적으로 뭐 결국 중력이랑 부력인데 중력은 먼저 아실 거고요. 지구가 원래는 아니지만 지구 상에서는 적어도 지구가 지구 중심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중력이잖아요. 부력은 이제 물에 뜨려는 힘이 부력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밀도예요, 밀도. 바닷물에서 다니잖아요. 바닷물에 밀도란 게 있겠죠. 네. 이 밀도보다 가벼우면 뜨는 거고 무거우면 가라앉는 겁니다. 무게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상대적인 거죠. 예, 상대적인 거. 전체 이 중량을 전체 크기와 중량을 이제 나누면은 밀도가 나오잖아요. 그 밀도가 물보다 가벼우려면은 뭐가 돼야 될까? 안에 공기가 많아야겠죠. 빈 공간이. 그죠? 그렇겠죠. 그렇죠. 공기 밀도가 굉장히 낮으니까. 그래서 물에 내려갈 때는 바닷속에 들어갈 때는 물을 그 탱크 안에 가득 집어넣어 가지고 밀도를 높여서 물을 가득 채우면 옆에는 쇠니까 당연히 주변의 바닷물보다 밀도가 높아지겠죠, 이 전체가. 그럼 내려가는 거고요. 압축 공기를 가지고 바닷물을 뽑아내버리면 그 공간이 물이 다 빠지고 큰 공간이 공기가 차잖아요. 그래서 주변의 바닷물보다 밀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공중에 뜨게 되는 이런 아주 단순한 물리학 원리로 움직여요. 그럼 그 요즘 핵잠수함 이런 거 다 그냥 물 넣어서 가라앉고 물 빼면 올라 그런 예, 거예요? 다 그런 겁니다. 그렇군요. 사해 안 가보셨죠? 그림만 봤죠? 이렇게 둥둥 처음 떠다니는. 가봤습니다. 사해도요? 예. 전 가서 떠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거 사진 같은 거 보면요, 뭐 신문 읽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아저씨 네, 누워가지고. 그러게요. 예. 절대 못 쳐요. 너무 몸이 떠가지고요. 일단 몸이 떠서 중심이 안 잡혀요. 잠깐 밀어 올리는 것 같지만 예, 그래요? 위로 계속 밀어 올리는 것 같아서 중심이 안 잡히고 원쌤한테 죄송한 질문이죠. 원쌤도 잘 뜨셨어요? 누구나 잘 뜹니다. 네, 밀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럼 잘못하면 밀도의 문제라고. 중량이 아니라 네. 안에 공기가 좀 많이. 네. 인간의 몸 안에 공기가 많아요. 아니 그래 전에 잘못하면 위로 튀지 않을까 싶어서. 네. 근데 정말 그리고 조금만 물 튀면은 이제 눈간이나 입에 닿으면 굉장히 따갑고요. 그래서 사실은 염도가 높아가지고. 예,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전혀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둥둥 떠다니는 거 정도가 아니라 뭐 이렇게 막 밑에서 뭐 기포가 우리 사우나 좀 큰 데 가면 올라오듯이 거의 그 정도로 물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 들이키면 안 되겠네. 예,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재미는 있었는데 아무튼간에 이렇게 바다마다 또 염분이 차이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또 영향을 받고 뭐 염분이 높은 해수 쪽으로 이동할 때는 이 농도 때문에 이제 부력이 커지기 때문에 이제 또 자꾸 위로 올라오는 경향이 있고 이런 거다 맞춰줘야 됩니다. 그렇군요. 바닷물의 밀도에 따라서 또 중력, 부력 이것도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그러면 도산 안창호함 실전 배치는 언제쯤이면 가능할까요? 이번에 이제 진수만 된 거고요. 배는 보통 진수된 지 최소 1, 2년 뒤에야 실전 배치가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1, 2년 정도의 인수 평가를 거쳐 가지고 2020년에서 21년 사이에 해군에 인도되고 또 거기에서 전력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실전 배치가 될 예정이고요. 근데 이게 그 총 9척을 만듭니다. 9척을 만드는데 똑같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문용어로 배치 1, 배치 2, 배치 3라고 그러는데 이거 점차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형 1단계 세척, 그다음에 좀 더 키운 거 2단계 세척. 배치 3는 그 배수량이 3,000톤이 아니고 4,000톤급에 육박하는 이제 이러한 배로 이제 커지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원자력 추진을 넣어서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여간간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업그레이드된 형태에서 9척이 되는데 우선 1단계 세척은 2007년부터 23년까지 그러니까 처음 착수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가 23년까지 총 3조 3천억 원이 들어요. 세척에 3조 3천억. 그러니까 척당 1조. 우리 이지스함 가서 1조라고 놀라셨잖아요. 놀랐죠. 예, 3,000톤급 장보고3도 척당 이제 1조 원짜리 잠수함 시대를 맞게 됐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 국력이 뒷받침되니까 그런 거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그럼 역사적으로 봐서 KSS-1? 네. 완이라고 해야지. KS-1 사업. 아까 언급이 좀 됐었는데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보면 되나요? 우리 잠수함 사업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우리 잠수함 사업은 그러니까 작은 돌고래급이라고 잠수정이 있는데 그거는 뭐 큰 속지 쉽게 얘기해서
특수작전용이고 대세 지장이 없어요. 대세 큰형이 없기 때문에 일단 장보고 원급부터 이제 우리 잠수함의 역사를 따지는데 장보고 원급이 KSS-1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1200톤급이고요. 1980년대 말에 결정에 대해서 90년대 초반부터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우리 잠수함 건조 경험이 없잖아요. 본격적인 게 없으니까 1번 함은 독일에서 만들어서 갖고 왔습니다. 1번 함이 장보고함. 그래서 이제 장보고급이라고 불리는 거죠. 근데 우리 아시지만 우리 유보트 얘기 많이 했잖아요. 원쌤도 그렇고. 예. 근데 독일이 재래식 잠수함에는 세계에서 탑입니다. 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점에서 독일의 재래식 잠수함 중에 대표 상품이 209급이에요. 총 9척인데 2번 함이 2000함이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9번 함까지는 독일에서 주요 부품은 들어와서 국내에서 조립 건조하는 방식으로 다 건조가 됐고 이제 배치가 돼서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죠. 그 배 이름은 보면 뭐 장보고부터 시작해서 이천, 최무선, 박이, 이종무, 정훈, 이순신. 이순신은 우리 이순신 장군이 아니고 이순신 장군님 밑에 있는 또 다른 동명이인 이순신 장군. 나대용, 이혁기 뭐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길이가 한 56.4m, 폭이 7.6, 최대 속도가 20노트고요. 그다음에 뭐 디젤 및 전기 추진으로 되고 승조원은 40명 가량입니다. 근데 209급이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은 거는 그 소리가 작다는 거예요. 재래식 잠수함 중에도 소리가 작은 편이어서 그게 이제 굉장히 장점으로 꼽혔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건조한 209급 잠수함은 또 나름 우리가 또 개선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별도로 타입 209 1200KR이다 이런 식으로 별도로 명칭이 붙을 정도로 해서 개선이 됐고 그런 면에서 소음 면에서는 경쟁력 있는 그런 잠수함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 외에 또 기술적인 걸 짚어주실 만한 점이 있을까요? 기술적인 것이긴 한데요. 좀 들으시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비대가 있어요. 비대가 있어요. 다른 잠수함엔 잘 없죠. 화장실에 있는 비대. 비대가 있는데 잠수함의 비대 얘기는 저도 별로 못 들어요. 예, 그래서 뭐 미군 장교들도 부러워하는 네. 그런 비대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제 잠수함은 이 2차 대전 때보다 지금 자망 시간이 훨씬 길기 때문에 이 휴지를 변기에 버리면 이걸 나중에 이제 치울 때 이게 막 문제가 생겨서 막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공중 화장실에 이렇게 뭐 그러니까요. 뭐 그런 거 많이 보셨을 텐데 또 양도 막 많아지고 쌓이고 하니까 이걸 비워내려면 또 일정 심도 이상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화장실을 비워내는 문제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작전의 제약이 이런 문제 때문에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휴지를 아끼기 위해서 비데를 설치를 했는데 이게 웃기는 얘기 같지만 사실은 이 용변 처리 악몽이라고 할까 이게 전사에 많이 전해지고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독일 유보트의 그 변기 역류 사건인데 사건까지 할 것까지 변기 역류하지 그냥 뭐 늘상 나는 거 아니고 그걸 뭐 사건이라고까지 할 수도 있겠어요. 집에서 변기 역류하면 그냥 뭐 이렇게 아저씨 불러가지고 하면 되지만 네, 저 부대에서 뭐 많이 역류했어요. 뭐 그 정도 가지고 뭐 여기서 본 게임에서 자 얘기를 들어보시면 실감이 나실 겁니다. 네. 1945년에 2차 대전 종료가 불과 몇 주 안 남았을 때인데 이 유보트가 화장실 문제로 자그마치 침몰을 하게 됩니다. 침몰까지. 네, 침몰까지. 변기 문제로 침몰을 해요? 네, 그 스코틀랜드 연안에서 이제 작전을 중이던 최신 유보트였던 U-1206이 처음 자망을 하던 와중이었는데 이 함장에 있던 슐리트가 변기를 사용하다가 바닷물이 변기를 통해서 역류하는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이때 물이 그만 배터리 액과 반응을 해가지고 유독한 염소가스를 발생을 시켰고요. 염소가스를 마신 또 승조원들이 굉장히 큰 염소가스니까 문제가 생겨가지고 잠수함이 결국은 수면으로 부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대잠 초계기에 잡히고 말죠. 이게 참 웃을 일이 아닌데 예. 그 영화 있죠. 계속 안 좋은 일이 이어져 가지고 사람이 죽게까지 하는 그러니까요. 그 시리즈 있죠. 데스티네이션. 데스티네이션 영상. 그렇죠. 아니 화장실 그러니까 이게 그 함장님이 배가 아픈 것부터 시작이잖아요. 근데 그게 침몰로 연결된 거 아니에요? 하필 또 그때 대잠 초기에 나타나서 처음 자망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함장님의 아내가 뭘 만들어서 줬는데 먹을 거를. 그러니까 잘 거기서부터 고생한다고 시작되고 뭐 이렇게 뭐 평소에 먹다가 고기 많이 줬구만. 그뭐 정육점으로까지 앞으로 이런 영화 데스티니의 훌륭한 소재가 될 수 있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력화된 사태가 벌어졌죠. 근데 이게 저를 잠수함 안 타봤는데 자꾸 이거 서해 유성령 하면 자랑하고 안 그래서
화장실을 써보니까요. 화장실 우리 그 비행기 타면 샥 하고 내려가잖아요. 배 화장실이 그렇게 내려가잖아요. 그죠? 와, 그게 또 좀 그냥 그 배는 안 그럴 그 배는 똑같을 줄 알았는데 샥. 야, 아무튼 예. 여러분도 한번 서해 유성령 한번 타보시기 바랍니다. 아 다른 배 태도 그래요. 다른 배 태도. 아 이거 이지스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 다른 군함도 그런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예. 그런 거밖에 기억이 안 나시나 봐요. 깜짝 놀랐어요. 샥. 작은 것에 감동을 받는. 솔직히 레이더보다 그래도 신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해군은 이제 장보고급 잠수함이 도입된 이후에 장거리 항해하고 작전 임무를 확대를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첫 해외 작전에 참가한 것이 1996년. 그리고 장보고급에서는 세 번째로 건조된 최무선함이 이제 첫 해외 작전에 참가를 했고 한국에서 3,054km 떨어진 미 해군 괌에 미 해군 기지까지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진을 여기 이제 괌에 예. 아니 그 타 계신 분들 보면 큰 옆에 데가 미국의 아닌데. 로스앤젤레스 그 원자력 잠수함 보이네요. 아 뒤에요. 예, 그 이것만 보시고 바로 아니 한분 아니에요. 이 앞쪽에 있는 게 이제 로스앤젤레스라서 괌이라니까 저 정정하려고 그랬어요. 네. 네. 얘가 이제 지금 원항에 성공한 최무선함인데 이게 좀 대단한 것이 뭐 3천 몇백 킬로 갖고나 생각할 수 있지만 일단 수중에서 작전을 하려면은 준비를 굉장히 꼼꼼하게 해야 되죠. 뭐 특히 원양 항해 같은 경우에는 뭐 식량, 연료 이게 떨어지면 조달받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환자, 그렇죠? 그리고 장비 고장되고 통신 두절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대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원양 항해에 성공했다는 게 이제 우리 해군 잠수함이 세계 어느 해역에서도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고 동시에 이제 뭐 대양 해군으로 큰 바다로 나갈 수 있는 해군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고요. 최무선함은 1995년 2월에 취역을 했는데 지금 20년 넘게 운영을 한 거잖아요. 근데 굉장히 고도의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고 2014년에 20만 마일 무사고 무사고. 항해라는 이 대기록을 달성하고 취역 후 지금까지 아무튼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이 항해를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진화를 하고 있어요. 2016년, 2017년 이때 장보고급 잠수함 가운데 최초로 이제 성능 개량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대우조선해양하고 LG 넥스원 이런 국내 업체들이 참여를 해서 진행되는 그 성능 개량 사업을 통해서 수중 음향 탐지 센서, 뭐 소나라고 하죠. 그리고 음향 정보 처리 장치 이런 것들을 전부 개선해서 수중 환경 분석이 훨씬 더 정밀해졌고 또 탐지 범위도 증가가 되는 등 굉장히 20년이 지났지만 아주 잘 발전하고 있는 그런 거죠. 근데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작년 11월에 남대서양에서 아르헨티나 잠수함이 실종되는 사고가 있었죠. 외신에서 막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승조원이 44명이나 탔는데 지금도 못 찾고 있어요. 지금도. 아, 그 1년 다 돼가는데 미싱? 네,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그 자네라도. 아르헨 정부에서 43억 원의 포상금을 그런데 아직까지도 별다른 단서를 못 찾고 그야말로 미싱 계속 실종 상태인데 근데 이제 1900년대 초반에 잠수함이 처음 나왔잖아요. 근데 그 뒤에 각종 크루 작업 사고로 침몰하거나 이런 잠수함이 한 200여 척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교전 중 뭐 격침된 거 말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잠수함이 18척 정도 되는데 이 20년 동안 사고가 없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세계적으로도 제가 알기로 거의 유례를 찾기 힘든 이제 그런 거고. 그래서 이게 뭐 무기가 좋아서 그러냐? 아니 무기는 뭐 독일도 쓰고 여러 나라 많이 쓰는 거예요. 결국 사람이죠. 우리 타고 있는 승조원들이 그만큼 헌신적으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런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싶었고, 근데 이제 과거 역사를 보면 눈물이 앞을 가리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 장보고급 2번함이 2천함, 3번함이 침몰선함이 이제 각각 건조가 되는 때는 이때는 훈련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은 해야 되고 그럼 어떻게 해? 배 비슷한 게 없으니까 결국은 배에 들어가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잠시 이제 건조가 중단되는 그 타이밍에 잠깐 들어가서 훈련하고 나오고. 점심시간 보일 때. 네. 아, 기술자들이 만드시다 그분도 밥 드셔야 되니까 먹어야지. 이제 네. 점심시간입니다 하면 그때 비었으니까 그때 들어가서 훈련하고. 아니면 휴일이든지. 예. 그러니까 뭐 지금은 근데 이제 그 훈련 시설이 잘 돼 있어요. 네. 214급, 209급 다 이제 훈련 시설이 잘 돼 있는데 하여튼 이런 그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발전했던 거고 이런 노력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잠수함 운영 5년 만에 태평양을 단독 횡단해가지고 뭐 하와이까지 가고 그리고 99년에 아주 유명한 이 사건인데 국제 다국적 훈련에서 이천함이 단 한 발의 어뢰로 한 11,000톤 정도 되는 그 순양함 오클라호마 시티라고 있습니다. 이거 퇴역한 건데 이거를 한 발로 격침해가지고 그때 좀 화제가 됐죠. 근데 보통 이 림팩이라든지 이런 다국적 훈련할 때 퇴역한 배를 실제 표적으로 놓고 사격하는 훈련을 해요. 아 진짜 이걸 진짜 놔두고? 배를 놔두고 뭐 군함도 있고 지원함도 있고 그런데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게 그런 배를 흔하게 구할 수 없잖아요. 그런 기회가 드무니까 우선 제일 센 거를 나중에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포로 쓰는 거, 그 다음에 대한 미사일로 쓰는 거, 마지막에 보통 어뢰로 쓰는 거. 처음부터 어뢰로 쓰고 깔아앉아버리면 빨리 훈련 못하니까. 그때 이제 이천함 뒤에 다른 나라 해군들이 또 쏘게 돼 있었대요. 근데 이게 한 방에 격침되는 바람에 다른 나라 해군들이 훈련할 기회를 잃어가지고 원성이 자제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저는 이 시뮬레이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쏴본 겁니다. 아니, 진짜 쏴서 맞춰서 배가 물 밑으로 수면도 가라앉은 거예요? 11,000톤짜리가 거의 그러니까요. 반토막 나서 저는 가가지고. 자기하고 없는 거 이런 거 쏘았다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예, 근데 그러니까요. 실제 그러니까. 어뢰를 쏴서 네. 우리 전에 얘기했던 버블제트 현상에서 거의 반토막이 나서 이제 격침이 된 거죠.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어디를 맞히면 명중을 가라앉는 그러니까 거로 그런 친다. 거죠. 예. 뭐 이런 건 줄 알았죠.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늦게 순서가 오면 잘못하면 그럴 기회를 못 갖는 거예요. 아, 군대는 순서예요, 역시. 앞에서 그냥 깔아쳐 버리니까. 그렇죠. 앞에서 두 발로 끝냈으면 우리는 한 발에 끝낼 수 있는데 가라앉아버리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역시 또 우린 줄도 잘 서. 이게 또 대한민국 해군분들 아주 엄지척입니다. 예. 또 우리 이제 한반도가 이제 동해가 잠수함 천국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 수중 환경이 복잡한데 여기에 이제 그동안 400여 차례 이상 그 경계 임무, 경비 작전을 쳤고 지난 2008년 10년 전에 누적 마일수로 100만 마일 무사고 기록을 세웠어요. 100만 마일이면 이 킬로로 따지면 바다에서 1.85 곱하니까 185만 킬로미터. 그러니까 상당히 2밀리언. 예, 거의 200만 킬로에 가까운 그런 거는 이제 무사고 기록을 한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그 우리 잠수함 부대의 이런 무사고 기록은 정말 대단하고 박수 한번 쳐줄 만합니다. 이대로 박수 한번 쳐주시죠.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의 5배예요.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200만 킬로면 50만 정도 잡는구나. 예.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전 무사고 기록에도 같이 있다는 건 한 방에 그런 전투력도 입증한 거 아닙니까? 뭐 그렇죠. 오클라호마 시티를 이렇게 하니까 그렇죠. 전투력이 그렇게 교전시의 능력까지도 이렇게 키워가면서 무사고까지 같이 병행한다는 거 진짜 의미가 있는 것 그리고 같습니다. 잠수함은 다른 거와 달리 네. 이거는 물 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무사 아니라기 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항상 작전이겠네요, 이건요. 그렇죠. 그냥 시간만 때운 게 아니라. 예. 아, 그렇구나. 예. 아, 근데 그런 만큼 또 얼마나 또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그 안에서는 또 우리 또 승조원, 네. 우리 또 그 부대원들이. 나중에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제작진께 건의하는데 다음에 본 게임은 꼭 한번 잠수함 가서 한번 찍어보고. 수함 한번 가야죠. 예, 우리 큰 위성여함에 가봤는데 그에 정말 대조되는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몇 주 동안 고생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걸 한번 알 필요도 있다고 비대도 한번 생각하고. 사용해보고. 그렇죠. 1조짜리 가야죠, 우리는 진짜. 예. 아니 근데 이제 그거는 당분간 공개 안 될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도산안청하면 당분간 어려울 거고. 하여튼 우리 209급비로서 한번 가서 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뭐 제 차 아니니까 뭐 비싼 차는 필요 없습니다. 아, 근데 가보고 싶어요, 저도. 저는 그래 한 거의 2번 들어가 봤는데 네. 물속에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정박해 있는 거 들어가고 한 번은 물속에 들어갔죠. 근데 우선은 그 안에가 굉장히 너무 좁으니까 답답해요. 네. 폐쇄공포증 있는 사람은 거기서 못 견딜 거예요. 저는 유보트 들어가 봤는데 예. 아, 유보트를요? 예, 미국에 전시돼 있는 거 그대로 전시돼 있는데 전 감옥이에요 거의 그냥 감옥같이 좁아요. 네. 거기서 어떻게 살았나 싶더라고. 저는 한번 잠수함 타고 한번 자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귀 엄청 아픕니다. 귀 엄청 아파요. 옆에 물고기 있고. 네, 그렇죠. 여기서 다이버분들이 이렇게 뭐 해주시고 하는데 그래도 귀 아파요. 그거는 밖에 보이잖아요. 네. 우리 잠수함은 안 보여요, 밖이. 이렇게 볼 수가 동그란 없어요. 거 창문 안 뚫렸나요? 없죠. 예. 그래요? 상당히 답답하지. 볼라면 잔망경으로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 선장실에도 없어요? 예, 없습니다. 깊이 들어가면 그 창문 다 깨지죠. 그래서 그런 밀폐된 공간에서 극도의 긴장 속에 생활해야 되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을 수밖에 없고 이제 질환도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햇볕도 못 보니까 이런 피부병도 생기고 구루병 뭐 이런 거 생기고 그다음에 뭐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잠수함 자체가 워낙 작으니까
뭐 작은 건 40m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왔다 갔다 1200에서 1500보 이상 하루에 걷기 힘들다는 거죠. 예, 그리고 전체 면적이 평수로 따지면 20평, 66제곱미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서 40명이 생활하는 거예요. 먹고 자고 뭐 화장실 볼 일도 보고 뭐 힘들지만 샤워도 하고 이러니까 그 자체가 스트레스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전 진짜 서해 유성룡 하면 그 잠수함에 비하면 정말 천국입니다. 예. 베이직캠 좀안 하시면 안 돼요. 몇 번째예요 지금? 조금 우리 원쌤이 위화감을 느끼는데 그만하시죠. 다 같이 고생하시는데. 모든 게 다 서해 유성룡하고 연결이 돼요. 왜냐면 우리 작가도 처음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자랑하려고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사실 그럴 때 사실 여러 가지 스트레스 있을 때 우리가 먹방 이게 먹는 거로도 많이 풀잖아요. 드시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잠수함 승조원들한테 또 먹는 거는 나름 잘 챙겨준다고 그래요. 제대로 네, 구워서 네. 그냥 막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또 햇볕도 못 보고 그러니까 잘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운동도 못 하니까 단백질, 비타민, 뭐 무기질 뭐 등등 해서. 근데 잠수함이 별미 중에 유명한 게 잠수함 스테이크라는 게 있어요. 스테이크. 제대로 네, 숯불에 네. 해가지고 숯불에 제대로 네. 이거죠. 근데 엑스작딱 만들어서 원래는 이제 불에 굽거나 튀겨야 되는데 잠수함에는 잘못하면 불나니까 그걸 못 하는 거예요, 함부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전기 오븐에 쪄서 먹습니다. 잠수함에서만 맛볼 수 있는 정말 특별한 스테이크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찜은 갈비찜 같이 되는 거잖아요. 저거 그러니까 저도 먹어보진 못했어요. 먹어보진 못해서 그 맛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솔직히 그렇게 맛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렇죠? 요즘 그 함박스테이크 같은 경우는 전자레인지에 데우는 것도 많이 나오기도 아마 네. 그거와 비슷한 맛있어요, 그거 맛있어요. 아마 그런 게 하여튼 뭐 아닌가. 잠수함의 네. 별미로 소문이 나 있는데 그 한번 우리 본 게임 가서 한번 먹어보자고요. 그러시죠, 네. 그 현실적으로 그러네요. 네. 뭐 직화로 해가지고 막 이럴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거기에서 최대한 그 네. 맛과 어떤 그 영양을 생각하는 그 식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거 많이 드시겠네요. 많이 먹는데요. 많이. 아니 1,000몇백 부밖에 못 걷고 그렇게 답답한데 많이 드실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적게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일반인의 2배인 5,000칼로리를 먹어야 됩니다. 그럴수록 더. 예, 그런가요? 왜냐하면은 스트레스가 심해서 스트레스가 심하면 실제로 칼로리 소비량이 높거든요. 그리고 이제 햇빛 보지 못하니까 또 공기도 나쁘고 이러다 보니까는 음식을 영양을 제대로 섭취 못하면 병에 걸리기가 쉬워요. 되게. 몸이 면역력도 약해져 있고 뭐 가려움증 같은 질병은 아주 흔하게 생기고 그래서 이제 잠수함 내에서 먹을 수 있는 이 표준 책자 메뉴 책자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왜냐하면은 이 칼로리 이런 것도 있지만 연기가 나서도 안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습기가 막 많이 생겨도 안 되고 막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을 한다거나 이러면 또 곤란하니까 그 잠수함 표준 메뉴 책자에 맞춰서 이제 조리장들이 식단을 준비하거나 요리할 때 참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또 승조원들이 또 특히나 좀 잘 먹는 걸로 수록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조리장이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어떤 식단을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함내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서 잠수함에서 조리장이 함장 다음에 실세다 이런 말이 뭐 때에 따라서는 그 캡틴이 될 수도 있네요. 함장은 원래 행사의 여탈권을 쥐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뭐 최고로 실세고 야, 뭐. 그다음에 먹는 게 중요하니까. 중요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근데 하여튼 그 작년에 해군에서 그 일본 이제 국방부 기자들 상대로 2059 잠수함 그 내부도 공개하면서 내부 영상을 처음으로 공개한 게 있습니다. 그 전에 보안 때문에 잠수함 내부 공개를 안 했어요. 네. 근데 거기서 뭐 침실이니 주방이니 뭐 공개했는데 그거 보시면 정말 얼마나 열악한지 딱 와닿을 수 있는데. 공격 전망이 내려. 근데 물 같은 경우는 어떡하죠? 뭐 정수 이렇게 하나요? 물은 어떻게? 원래 이제 물 탱크가 맑은 물 탱크, 청수 탱크라고 부르죠. 청수. 예, 이게 맑은 물 탱크가 있어서 거기서 물을 받아 쓰는데 결국 부족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경우는 바닷물을 이제 저기 염분 제거해 가지고 담수 같이 만들어서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물이 부족하죠, 계속. 그래서 물을 굉장히 조심해서 써야 되고 아껴 써야 되기 때문에 심지어는 어떤 것도 아니냐면은 이 물을 아끼는 습관을 키우기 위해서
승조원 그 수염 기르기 대회를 열어요. 그러니까 면도하고 물 쓰고. 물 많이 들죠 사실. 예. 그래서 가장 멋있는 수염을 기른 승조원에게 상을 주기도 하고. 예. 어차피 물도 아껴야 되는데 좀 즐겁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우리나라에서 수염 기르게 되면 예. 취지가 좋으니까 어쩌면 이해해야죠. 예. 근데 이제 수염이 굉장히 많은 승조원들이 가득 차 있는 잠수함 내부를 상상하면 좀 웃기긴 해요. 네. 길게 막 다들 이러고 있고. 그러게요. 근데 또 이게 자기들 떼서 이게 샥 그다음에 샥 이러면 그 나중에 이제 물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더 중요하니까 우선순위가 다 있으니까 이제 수염을. 아랍계 사람들이 탄 줄 알겠네요. 네. 요즘은 저희도 죄송합니다. 서해 유성령 하면 뭐 여자 우리 해군 분도 많았었는데 네. 잠수하면 20평에서 뭐 수십 명이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작전 수행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여군이- 우리 원래 해군 배는 옛날에 여성을 안 태웠어요. 그 해군 함정에 여성들이 타기 시작한 지 굉장히 그렇게 오래 안 됐는데 더구나 잠수함의 경우는 정말 마지막 구역이었죠. 공간 자체가 작으니까 아무래도 이런저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미국조차도 잠수함 승조원의 여군을 개방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됩니다. 오히려 뭐 노르웨이라든지 이런 나라가 먼저 이제 개방을 한 걸로 아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잠수함 승조원의 여군은 없죠. 여성 승조원은 없는데 몇 년 전에 그 당시 해군 참모총장 하셨던 분께서 굉장히 좀 오픈마인드 되셔가지고 우리 장보고 3촌특급은 좀 공간이 조금은 나으니까 여성 승조원을 태우자고 이제 얘기를 해서 검토가 됐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아직까지 하겠다고 최종 발표는 안 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승조원 자체가 이제 함장, 부함장 외에 이제 보통 한 장교가 7, 8명 되는데 나머지 한 3, 40명 되는 승조원인데 나머지는 다 부서관입니다. 그리고 병사는 없어요. 병사는 없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전문성을 요하고 또 워낙 이 환경 자체가 열악하다 보니까 상당히 프로페셔널리즘을 요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반 병사가 근무하기는 너무나 이제 그런 부적합한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또 그 기계를 전문성을 갖춘 기계를 아는 장비를 아는 사람이 또 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보통은 이 교육 과정이 깁니다. 한 1년 정도 되는데 육상에서 한 6개월, 그다음에 배 타고 나가서 하는 실습 6개월 정도에서 길고 100% 지원에 의해서 선발이 되는데 해군이 지금도 고민이 잠수함 승조원들을 지원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도 뭐 여러 조건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 조건은 뭐 여러 가지 뭐 지원이라든지 보수 뭐 이런 거를 좀 올려줘도 거기에 비해서 이 환경 자체가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특히 젊은 사람들 지원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또 가족하고 떨어 있어야 되고 그러게요. 또 이제 부인이 이제 반대하는 경우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능동에서 어렵다고 그럽니다. 네. 하지만 꼭 그 나라를 위해서 진짜 필요한 분인데 어떻게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이제 대한민국 위풍당당한 잠수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 노를 젓는 작은 배, 카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이 카누가 잠수함을 만나 전쟁 무기로 사용한 적이 잠수함이랑 카누랑 맞짱을 떴나요? 뭐지? 이런 전쟁 무기로 사용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본방야에서 준비했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전쟁에서 중요한 작전을 펼치는 무기 체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강력한 파괴력의 전술 탄도미사일? 위협적인 폭발력의 EMP탄? 아니면 핵무기에 버금가는 네이팜탄? 전시가 되면 평소에는 상상도 못했을 갖가지 도구가 전투에 활용되고 승리의 주역이 되기도 하는데요. 어쩌면 볼품없고 느리고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도구들도 말이죠. 여유로운 티타임에 필요한 커피 분쇄기도 잠수함에서 아주 특별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가로운 뱃놀이에나 어울릴 법한 카누도 잠수함을 만나면 소리 없는 강력한 도구로 변할 수 있는데요. 과연 전투하는 거리가 먼 커피 분쇄기와 카누가 잠수함에서 어떤 작전을 펼쳤을까요?
영국의 특수 보트 담당 부대인 카누 부대 스페셜 보트 섹션의 구호인데요. 전투에서는 강인함과 기만함 모두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육군 코만도 장교인 로저 커트니 중령이 1940년 만들었던 부대로 나무 카약, 폴보트로 활약한 특수부대인데요. 하지만 초창기 상급지휘자들은 폴보트나 카누를 전쟁 무기로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에 커트니 중령은 남다른 발상과 비책을 자랑하게 되는데요. 1940년 말 지중해에서 적을 정찰하는 임무에 다름 아닌 소리 없는 카누와 잠수함을 활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카누와 잠수함이 만나 어떤 작전을 펼쳤을까요? 커트니 중령의 작전 방식은 이랬습니다. 우선 잠수함에 카누를 묶어 싣고 목표물까지 접근한 후에 수면으로 떠오르면 그 다음 어뢰 해치를 통해 카누를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이후 파도가 잠잠한 날씨를 활용해 잠수한 측면에서 선원들을 태운 카누를 띄워보낸 후 잠수함은 다시 잠수의 모습을 숨기는 것이죠. 지금부터 진짜 작전이 시작되는데요. 카누는 사전에 정해진 방향과 거리를 계산해 항해를 시작하며 적을 주도 면밀하게 정찰하고 이를 통해 적의 장비와 운송 시설 등을 파악하고 앞으로 벌어질 작전 시 적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알아낸 것입니다. 카누는 일반 선박들과 달리 바람과 노에 의지해 움직이기 때문에 먼 거리도 비밀리에 이동할 수 있었고 항해에 많은 인원이나 장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장시간 인내심이 필요한 작전에 적합했던 것이죠. 정말 소리 소문 없이 조용하고 은밀한 작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사히 정찰을 마친 카누,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때 동원된 또 하나의 기발한 도구, 바로 무기가 아닌 커피 원두 분쇄기입니다. 대화도 안 되는 커피 원두 분쇄기로 과연 어떻게 연락을 한 것일까요? 로저 커트니 중령은 커피 원두 분쇄기에 위에 있는 핸들같이 생긴 장치를 사용해 자신을 데려왔던 잠수함에 연락을 취했는데요. 바로 커피 원두 분쇄기 장치를 돌리면 나는 달가닥거리는 소리를 활용한 것이죠. 이 소리는 19km 밖에 있는 잠수함의 수중 청음기가 포착해낼 수 있었던 것인데요. 커피 분쇄기가 보내는 신호에 멀리 있던 잠수함이 카누의 위치를 파악하고 안전하게 회수하면서 세상에 없던 커트니 중령의 소리 없는 작전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저 커트니 중령은 어떻게 잠수함과 카누를 활용한 작전을 생각했을까요? 사실 로저 커트니 중령은 입대 전 아프리카에서 야생동물 사냥꾼 및 탐험가로 활약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카누에 능숙하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까지 해상 침투 특수작전에 사용되던 소형 선박들보다 카누나 카약이 훨씬 더 눈에 안 띄고 정찰에 있어서 은밀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확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로저 커트니 중령의 소리 없는 작전 덕분에 해상 특수작전에서의 카누와 잠수함의 효율성은 널리 입증됐고 이를 계기로 결국 카누 부대까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소리 없는 전사, 카누와 잠수함이 만나 펼친 최상의 작전. 로저 커트니 중령 이전에 과연 누가 커피 분쇄기 그리고 잠수함과 카누가 만나 최고의 작전 콤비를 펼칠 수 있을지 생각했을까요? 때론 그 어떤 강력한 무기보다 새로운 발상과 전략이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이거 무슨 이렇게 뭐 캐나다 무슨 이렇게 해서 무슨 무슨 리버 뭐 이런 걸 따라서 해야 될 이런 이거 레저 스포츠 아니 이게 기습 작전에 이렇게 쓰이는 와 참
그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결국은. 그렇죠. 아, 대단합니다. 네. 자, 다시 이제 잠수함으로 돌아가서 우리 KSS-2 손원일급 잠수함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그 1하고 2니까 당연히 이제 또 업그레이드가 크게 됐겠죠. 네. 원생님께서 왜 요새 교보제가 안 보이지 이렇게 눈치를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또 오랜만에 교보제를 준비했습니다. 네. 뭐 B52급은 아니고요. 이번엔 저 주시는 건가요? 그걸 안 잊어버리고 계시네. 오, 그래도- 재질이 좀 네, 약간 있어, 그래도 있어 보이죠. 재질이 금속 재질. 네. 제가 그 지식이 짧아서 그런지 그 여성 이름의 뭐 잠수함 이런 건 대표적인 게 영국의 최신의 항공모함이 퀸 엘리자베스. 프랑스 같은 경우 잔다르크. 잔다르. 우리나라에서는 이 214급 잠수함 중에 6번함 처음일 겁니다. 소나 사실 잠수함 기술에서 이게 핵심 아닙니까? 그 영화 보시다 보면 조용히 듣고 있다가 갑자기 그 큰 소리에 막 놀래가지고 예. 막 핸드폰 빼버리고 잠수함에 뭐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잠수함에서 내는 소음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서로 이제 공격용 잠수함끼리 서로 탐지하는 이 경쟁을 하는데 LA급 로스앤젤레스 잠수함이 50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500km요? 네, 심지어 1000km 얘기도 해요. 우리나라가 이 잠수함을 수출도 한다면서요? 네, 우리가 이제 수출까지 세계에서 5번째 잠수함. 또 이게 정말 의미가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잠수함 사업에 또 입찰했어요. 사브하고 경쟁을 해서 사브로 이긴 거예요. 네. 야, 내가 너무 많이 가르쳐. 잘못 키웠다. 내가 호랑이를 키웠다.